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니? 오늘이요? 엄마 생일이잖니.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사부인이랑은 매주 식사하면서 엄마 생일은 잊어버렸구나.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지금도 그렇게 사부인이랑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어머니, 그게 현우야, 나도 네 엄마야. 죄송해요.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이제는 지쳤다.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봐.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라. 이제는 나도 내 삶 살아볼게.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던 우리 아들 현우는 학교에 있었고, 저는 혼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수술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살아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읽자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수술실 앞 정막이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현우야, 학교를 마치고 이모가 데려온 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우는 아직 어려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을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우의 책상 위에는 아빠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와줘. 저는 그날부터 아들의 아빠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는 현우를 대학까지 보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어머님, 식당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현우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학원 앞에서 현우를 기다리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정말이니?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엄마,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할게. 식당 일을 마치고 들어온 늦은 밤. 잠든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 현우를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일을,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이웃집 청소도 도와주며 틈틈이 용돈을 모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보내줘? 현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 이번 달부터는 꼭 보내줄게. 정말이야? 엄마 최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권하는 휴식도 마다하고 매일 서너 시간씩 더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발바닥은 불이 났지만 공부하는 현우를 보면 피로가 싹 가셨죠. 어머니, 몸 생각도 좀 하세요. 아들 공부시키는 게 제 낙인데 뭘. 현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죠. 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시는 분이야.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치킨집 주방일까지 늘렸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꼭 보답할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중에 의사 되면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게. 결국 현우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식당 일을 쉬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의대 등록금을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빚지면서까지 공부하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엄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렇게 또 6년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의사가 되던 날, 저는 드디어 모든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고, 무릎은 성한 곳이 없었죠.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 날이었죠. 신랑 예복을 입은 현우의 모습이 마치 20년 전 남편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넥타이 매듭이 이상한가? 아니, 잘 있어. 그런데 왜 이리 긴장했어?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이잖아요. 아들, 네 아버지도 결혼식 날 그렇게 떨더라. 정말요? 아빠도 이랬어요? 그럼 아버지랑 지금 똑같은 표정이야.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현우의 예비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는 마치 천사 같았죠.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참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현우랑 잘 살면 돼. 신랑 대기실에 친정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사부인과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현우의 팔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고단함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현우 어머니, 이제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네, 이제야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네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며느리는 현우를 잘 이해해 줄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어머님, 저희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공항으로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큰 과업을 마무리한 것 같았죠.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어머님 인생을 사셔야죠. 결혼식장을 나서는 길. 친구들이 건넨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 어머님 사랑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방에 놓인 액자 속 웨딩 사진을 보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 착해 보였죠. 아들에게 반찬을 먼저 챙겨주고 저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이제 며느리인데 손님이라뇨. 어머님,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네. 어머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아들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집에 올 거니? 어머님, 오늘은 친정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 다음에 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며느리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점점 바빠진다며 발길이 뜸해졌죠. 전화를 해도 며느리가 받으면 항상 무슨 일이 있다며 끊었습니다.
어머님, 남편 오늘 야근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저는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전 지연이는 이렇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사부인 집에는 자주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김치 담갔는데 가져가렴. 어머님, 저희 냉장고가 좀 작아서요. 괜찮아요. 장모님이 주신 게 있어서요. 점점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따뜻했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이제는 차갑게 들렸죠. 아들의 전화도 며느리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대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이제는 제가 전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도 저는 아들이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현우 내외를 마주쳤습니다. 사부인과 함께였죠. 셋이서 장바구니 가득 식재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로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우리 사위 솜씨가 좋아서 내가 복 받았지. 이것도 카트에 담자.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많이 사자. 엄마가 좋아하시는 건 꼭 사야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사부인을 저렇게 잘 모시는 걸 보니 뿌듯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웃음을 활짝 짓고 있었죠.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해요. 그래, 사위 솜씨가 좋으니 기대되네.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우리 사위가 최고야. 저는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 살며시 다른 통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의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날들,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가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는 집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준비도 미리미리 해두었죠.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올 거라는 기대감에 차례상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현우야, 이번 추석에는 꼭 와야 된다. 어머니, 이번에도 장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거기 갔잖아.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도 아버지 제사는 죄송해요, 어머니. 명절 전날 마지막으로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웃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들 셋을 둔 분이었는데 모두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차례 지내고 둘째는 음식 나르고 셋째는 설거지하고 아들 셋을 두니 좋으시겠어요. 현우는 이번에 온대요? 아니요. 처가에 간대요. 작년에도 안 왔다면서요? 차례상을 차리면서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 놓인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도 눈에 들어왔죠. 멀쩡한 아들이 있는데도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명절에도 못 오네요. 이제는 혼자서도 익숙해졌어요. 온 동네가 차례를 지내는 시간. 저는 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옆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웃들이 자녀들을 배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자식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부모들의 뒷모습이 유난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제사상을 치우는 것으로 명절을 마무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반찬을 한 접시씩만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됐죠.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는 아들 내외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죠. 저도 언젠가는 손주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잘했네. 옆집 손주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장독대에 담가둔 김치도 이제는 반통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전에는 현우가 김치 담그는 날이면 꼭 와서 구경도 하고 맛도 보았는데 이제는 장모님이 담근 김치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주말마다 하는 청소도 이제는 대충 하게 됩니다. 어차피 올 사람도 없는데 구석구석 닦을 필요가 없더군요. 사진첩을 들춰보다가 문득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현우야,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주말인데도 일하니? 네, 오늘 환자가 많아서요. 그래. 조심해서 일해. 빈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다가도 가끔 옆자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현우가 어릴 때는 주말마다 이곳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곤 했었죠. 지금은 그 자리가 먼지만 쌓여갑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네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모두 자식들과 함께인데 저만 혼자입니다. 어머님, 주말에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지. 혼자 심심하시겠어요.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쓸쓸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서운할 때마다 제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자식들도 나름의 삶이 있다고 위로했죠.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고추도 따고 상추도 기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고추랑 상추 좀 보내줄까? 어머니, 저희는 마트에서 사면 돼요. 내가 직접 기른 건데. 냉장고가 좀 작아서요. 그래. 알았다.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처지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자식들의 무심함을 대놓고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물었죠.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 우리 며느리는 친정 살림만 챙겨. 현우는 어때요? 우리 아들은 잘 지내요. 바빠서 그런가 봐요. 저는 아들 흉 한번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일기장에 서운했던 마음을 적었죠. 일기장이 한 권, 두 권 쌓여갈수록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못 가요. 그래, 다음에 와. 죄송해요. 괜찮아. 바쁠 텐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다음에는 꼭 갈게요.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바쁜 일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명절 때도, 제 생일 때도, 심지어 제가 아플 때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죠. 참다 속상한 마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서운함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꼭 같이 밥 먹자. 그래, 약속이다. 네, 이번엔 진짜예요. 정말 올 거지? 당연하죠, 어머니.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 또다시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특별한 반찬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네 병원에서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서울 큰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서울에 가볼 핑계가 생긴 거죠. 현우야, 엄마가 서울 가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어머니,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강남 쪽 병원으로 예약했어. 거기 좀 멀지 않아요? 괜찮아. 네 얼굴도 볼 겸 가는 거야. 아, 제가 그날 수술이 있어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검진 예약일을 잡으면서 설렜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행 기차를 탔고 봄날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가방 안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밑반찬도 챙겼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왔지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 쪽으로 걸어갔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 집 앞에 쌓은 반찬들을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니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멀리서도 현우의 집 창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챙겨온 반찬들을 조용히 두고 갈 생각이었죠. 그 순간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소고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우리 사위가 고기를 참 잘 굽네. 장모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사위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딸이 복이 많아. 바쁘다는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사부인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결국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15층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모부, 이거 한 잔 더 드세요. 삼촌,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되니 복이 좋네. 다음에는 가족끼리 낚시 한번 가자. 좋죠. 여행도 가요. 현우 집 앞에서 돌아서려는 순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란 걸 아들은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현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요? 무슨? 그래, 잊어버렸구나. 오늘 내 생일이잖니. 아, 어머니 생신이셨죠? 됐다. 그냥 갈게. 문이 열리자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죠. 제가 들고 온 반찬 봉투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깜빡했네요. 현우야, 연락이라도 하지. 바빠서 진짜 잊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사부인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싼 과일들과 안주가 가득했지만 제 자리는 없었죠. 어머님, 들어오세요. 아니다, 그냥 갈게. 이렇게 오셨는데 식사라도. 현우야, 엄마 이제 갈게. 정말 죄송해요. 자리를 피하는 처가 식구들의 눈길이 따가웠습니다. 제 생일을 잊은 아들의 무심함보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제가 더 부끄러웠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등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전화라도 드릴걸. 내가 너무 실수했네. 이제 어떡하지? 나중에 찾아뵐게요. 저는 굳이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고 가방 속 반찬통은 이제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 막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아, 지나가다 잠깐.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냥 갈게요. 경비실을 지나치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왔던 발걸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요. 처가 식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현우가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제 가방 속의 반찬통은 이제 완전히 식어버렸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막차가 끊긴 후였습니다.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역무원은 다음 기차가 내일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근처 찜질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찜질방을 찾아 걸어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입장료를 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손주와 함께 온 할머니, 딸과 함께 온 어머니. 저는 구석자리 하나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수건 더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식사는 하셨나요? 종업원이 건넨 따뜻한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 몇 개가 있었지만 읽지 않았죠. 옆자리에서는 딸과 통화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첫 차 타마. 죄송합니다. 내 생일날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게 썩 좋지만은 않구나. 이제 그만 자라. 찜질방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제 생일이 끝나가는 시간이었죠. 옆 사물함에서는 딸과 함께 온 어머니가 간식을 나눠 먹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가져온 반찬통을 조용히 치워두었습니다. 찜질방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잠든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홀로 뜬 눈으로 누워 있었죠. 생일날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컵라면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생신이시라면서요? 누가 그러던가요? 아까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종업원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현우가 보낸 문자가 몇 개 더 와 있었죠. 읽지 않은 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찜질방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포근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네. 좀 그렇네요. 아까부터 보니까 계속 한숨만 쉬시던데. 괜히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가 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챙겨주시며 조용히 위로를 건네주셨죠. 처음 보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도 바빠서 자주 못 봐요. 다들 그렇죠, 뭐. 그래도 이렇게 오늘은 같이 있어서 좋네요. 좋으시겠어요? 내일은 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찜질방 TV에서는 심야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극중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 저녁 현우네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한 장 한 장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이 고기 완전 맛있어요. 우리 사위가 진짜 잘 구워요. 장모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현우야, 소주 한 잔 더 할까? 매형이랑 먹는 소주가 최고죠. 사위랑 술 한잔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사진 속에는 고기를 굽는 현우의 모습, 처가 식구들과 건배하는 장면, 사부인이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내리다 보니 며느리의 예전 게시물들도 보였습니다. 명절마다 처가에 가서 찍은 사진,
사부인과 쇼핑하는 모습, 처가 식구들과의 여행 사진들. 저와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죠. 찜질방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끄려는 순간 며느리가 또 하나의 사진을 올렸더군요. 최고의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하루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결국 SNS 앱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보내는 제 생일날의 현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찜질방 조명이 어두워지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현우의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아침 김밥을 만들던 날이 생각났죠. 엄마, 소풍 김밥 진짜 맛있다. 그래? 엄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 달라고 했어.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김밥이 최고야.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달리기 시합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보건실로 데려가던 그날, 현우는 계속 울면서 저를 찾았었죠. 아파. 엄마, 나 아파.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엄마가 불어주면 안 아플까? 그래.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엄마, 약속해야 돼.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가면 현우는 늘 같은 말을 했었죠.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만 고생하게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꼭 효도할게. 한숨을 쉬며 옆으로 돌아누웠습니다. 찜질방 천장에 비치는 흐린 불빛을 보며 생각했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의사가 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찜질방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제가 가진 재산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농지와 주택, 남편의 보험금으로 마련한 예금 통장까지. 여보세요, 현우야.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들 있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내일 집으로 와서 가져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옆자리 할머니가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굳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니네들한테 줄 게 없어.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평생 모은 거 이제 다 쓸 거야.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휴대폰을 끄고 다시 누웠지만 이제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두었던 재산들, 이제는 제가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결심하신 거예요? 네, 이제는 제가 살아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나 봐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연락도 며느리의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아침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랍장으로 가서 모든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재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서류들이었죠. 현우야, 지금 올 수 있지? 네, 어머니. 바로 가겠습니다. 며느리도 데리고 와. 무슨 일이신데요?
와서 보면 알 거야. 네, 지금 출발할게요. 2시간 후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현우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모든 재산 서류를 올려두었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서류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갑자기 이걸 왜?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 이제 없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식탁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농지문서, 주택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까지 제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었죠. 아들 내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돈으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니네들은 알아서 살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현우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한 뒤였죠. 식탁 위의 서류들을 제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이제 끝이야.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내 인생도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선물 봉투와 케이크를 들고 왔죠. 현관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 다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그동안 너무 불효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고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매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밥도 해드리고. 그만해. 이제 늦었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케이크와 선물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찾아오는 걸 보니 이제는 그들의 진심조차 의심스러웠죠.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그동안은 왜 그랬어? 일이 바빠서. 그래, 장모님 집에 갈 때는 안 바빴지?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어머니, 우리 마음 좀 받아주세요. 케이크라도 드시고 나중에 또 올게요. 가져온 거 그대로 가지고 가. 아들 내외는 한참을 더 머물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이제는 제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차라도 한 잔 내오려는데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농지 문서 좀 보여주세요. 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이제 와서 그건 왜 보려고? 그래도 어머니 재산인데.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부동산에 대해 물어보는 현우의 말투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전에 없던 모습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우의 눈빛이 자꾸 서류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 봤어요. 뭐라고? 어머니 재산은 제가 받아야 할 몫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만난 거야?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대요. 식탁 위에 놓인 물 한 잔이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현우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팠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건 잘 상의해봐야. 이제 그만 가봐.
제 권리를 찾는 건데요. 그래? 네 권리 계속 찾아봐라. 찾아지나.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현우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죠. 재산 앞에서 드러난 아들의 민낯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변호사님이 해결책을. 시간 낭비하는 거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들을 배웅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까만 구름이 가득 찬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현우의 눈빛에서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려니 낯설었죠. 수업 시간까지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오늘부터 명상 수업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부터 저를 위해 살려고요. 잘 오셨습니다. 긴장되네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색했지만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명상 수업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주변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둘레길 동호회도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엔 쇼핑도 같이 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동네 카페에 들러 처음으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혼자 오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이제부터 자주 올 것 같아요. 편하게 오세요. 여기 자리가 참 좋네요. 사실 이전에는 혼자 카페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위해서였죠.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웠습니다. 내일은 요가 수업도 있어요. 아, 그럼 내일도 뵐 수 있겠네요. 우리 점심도 같이 먹어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이제부터 매일이 즐거우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화분도 샀습니다. 창가에 놓을 제 첫 번째 선물이었죠.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일상이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두렵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호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의지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예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그때는 가족들이랑 오셨나 봐요? 네, 근데 이번이 더 설레네요. 이제부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럴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제주도의 봄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동호회 친구들과 올레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승마 체험 가보실래요? 어머, 저는 좀 무서운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막내 언니가 이렇게 용감하시네. 저녁에는 바닷가 펜션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언니, 이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다음엔 유럽 여행도 가보시죠. 좋아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 말씀 정말 멋지네요. 한 달 후면 미술 수업도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유럽 배낭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제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그림 전시회도 나가보시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뭐든 잘 아실 거예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제 인생의 진짜 봄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떡국 끓여왔어. 돈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경비실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 어떤 사정이 있다고 나를 불청객 취급하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바빠서요. 그 떡국도 뭔가 있어서 가져오신 거죠?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이제 보니 다 진심이었네.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세요. 이제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어머니, 난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3년 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들은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죠.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때까지 버텨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처음엔 항암 치료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던 그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게 되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좋아지실 거예요.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시계가 딱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보, 아들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그날 이후로 아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회사에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유산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것처럼 아들은 잘 자라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젊은 시절 남편과 닮았다고 생각했죠. 엄마, 이제 내가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를 아들이 채워주려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장례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던 탕국 제가 끓여볼게요. 며느리의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돌아보면 그때가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그 후로 아들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대형 프로젝트 계약했어요. 축하한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크게 성공할 거예요. 처음으로 큰 계약을 따냈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어머님, 회사가 잘 돼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들, 돈 관리 잘해야 돼. 걱정 마세요.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릴게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아들 내외의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전에 없던 고가구들과 명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가 놓여 있었죠. 아버님이 보시면 뿌듯해 하셨을 텐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잠시 먹던 걸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요.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쳤어요. 새 아파트에는 자주 찾아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쁜 아들 부부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주말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바쁜 일정 탓에 만남은 자주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성공한 아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공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곧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점점 더 바빠지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가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과 달리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매일 하던 전화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죠.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알았다. 몸 챙기고. 아들의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면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도 이제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전화를 걸 때마다 늘어가는 약속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때쯤 아들 집에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이상하네. 차도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이전에는 없던 말투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챘나 봅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바빠서 그래. 변명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버리죠. 엄마, 이번 추석에는 해외 출장이야. 며칠 전에는 휴가 간다더니. 아, 그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어요. 혹시나 마주칠까 걱정되어서죠. 어머님,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늘 같은 말만 반복하는 며느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려는데 할머니의 손목에 걸린 고급스러운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 이쁜 가방이네요.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명품 가방인가 봐요? 그럼 백화점에서 골라줬다니까?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해줬다며 세세히 이야기하시네요.
우리 아들이 참 효자야. 우리 아들은 그런 것도 없네요. 아이고, 사모님. 아드님은 큰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옆집 할머니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나눈 통화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복도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손목에서 빛나던 가방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선물할 수 있는데. 저녁이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골프장 가요. 골프도 배웠니? 네, 사업하다 보니 필요해서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골프를 배울 만큼 여유가 있으면서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 선물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안부만 물었죠.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문자를 보내고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 며느리가 요새 백화점 VIP라나 뭐라나. 복도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명품 가방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이번 생일에 선물 하나만 해줄 수 있니? 갑자기 무슨 선물이요? 옆집 할머니가 아들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길래 부담되면 괜찮다. 그냥 아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어머니, 지금 돈 달라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말투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지난번 골프장은 돈이 썩어나서 가는 거니? 어머니,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고요.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과 통화한 지 1시간 만이었죠. 어머님, 저희도 빚이 있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알겠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옆집 할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사모님, 아드님한테 선물 받으셨어요? 아, 우리 아들이 요즘 바빠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잎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의 일은 잊어달라고. 제가 경솔했다고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 다 바빠서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죠. 어머니, 돈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생일 선물 이야기로 아들과 다툰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요즘도 바쁘셔요? 동네 마트 주인의 물음에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전화도 잘 못하네. 아드님이 큰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 바쁜가 보더라고. 마트를 나오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래, 시간 돼. 저희 집에서 식사하면 어떠세요? 기대감을 안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보는데 모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요리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마치 회의하듯 진지한 표정이었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셨으면 해요.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로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옛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죠.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와주세요. 알았다. 미안하구나. 이제는 아들 집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긴장이 되고 문자를 보내도 떨리네요. 추석이 다가오자 동네가 분주해졌습니다. 시장은 명절 준비로 사람들이 북적였고 저도 장을 보러 나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바쁠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은 벌써 기차표 예매했다더라.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지 않더니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회의 중이에요. 이번 추석에 언제 오니? 죄송한데 이번에는 해외 출장이라.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짧게 왔죠. 어머님, 이번 명절은 저희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 작년 추석에도 오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해외 출장이라고 했었죠.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찬장을 열었는데 지난해 아들이 좋아하는 약과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며칠 뒤 아들의 유튜브를 보니 해외 출장이 아닌 가족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공항 가는 중이에요. 그래. 잘 다녀와. 빈 제사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 있으니 텅 빈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주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올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했던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설날이 다가오자 저는 떡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제가 직접 찾아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는데 동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떡집 앞이었죠. 사모님, 설날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아들네 주려고 떡국 재료 사러 왔어요. 아드님이 이번엔 오신대요? 그게 바빠서요.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면서도 망설였습니다. 떡은 얼마나 사야 할지, 고기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아줌마, 이 쇠고기로 300g만 주세요. 설날이라 더 많이 사셔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돼요.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레 떡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맛이 나도록 몇 번이고 육수를 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입맛이 꼭 당신을 닮았죠? 사진 속 남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떡국 마지막 간을 보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설에도 저희가 좀 바빠서. 알았다. 내가 가지고 갈게. 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떡국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온통에 담았어요. 버스를 타고 아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떡국이 식을까 무릎 위에 보온통을 꼭 붙잡고 있었죠. 아들아, 엄마가 떡국 가지고 갈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떡국으로 아들과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바쁜 아들이었기에 제가 먼저 선심을 써서 떡국을 해갔었죠. 떡국을 들고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방문자 출입이 불가합니다. 아, 저는 1504호 어머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집주인 분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분이라. 경비원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출입하시면 안 된다고 지시받았습니다. 내가 1504호 주인 엄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손에 들린 보온통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떡국 들고 왔는데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설날인데 경비실에 말씀드려놨으니까 돌아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시를 받아서.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온통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혹시 돈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경비원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내용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죠. 결국 저는 보온통을 경비실에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연락도 미리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며칠이 지나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모님, 오늘은 반찬거리를 많이 사시네요. 네, 이것저것 좀 사봤어요. 그때 마트에서 아들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그 직원의 대화가 들렸어요. 사장님이 어머님 출입을 막으라고 경비실에 직접 지시하셨대요. 설마 그렇게까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대 뒤에 숨어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 때문에 찾아오실까봐 그러신 거래요. 어머님이 돈 달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미리 방지하시는 거죠.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네가 경비실에 엄마 못 들어오게 했다며? 그런데 그게 돈 때문이라고? 어머니, 그건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요. 혹시나 해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변명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돈 때문에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니? 어머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떡국도 돈 때문에 가져갔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장식장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온 보온통을 씻으면서도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동네 사찰에 들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아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스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떡국을 끓여서 가져갔는데 스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그 떡국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러신 거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돈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의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잘 드셨대요? 아, 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날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에 빠져 있었나 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제 마음을 몰라줘서요. 밤이 되어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끓여준 설날 떡국 사진이 나왔어요. 엄마 떡국이 최고야.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 마음마저 의심하는구나. 아들의 의심 어린 말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결심을 하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보낼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난 네 엄마가 아닌가 보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실에 엄마를 막으라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니? 아들의 답장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돈 때문에 찾아올까봐 그렇게 걱정했다면서. 며느리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읽기도 전에 삭제했어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어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 너희한테 서운한 것도 지났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아들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계속 벨을 눌렀죠.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들 얘기를 꺼내려다 말았어요. 사모님,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나 봐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찰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요즘은 자주 뵙네요. 네.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사모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평소 말이 없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저를 절마당 평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내 아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면서 변해버린 아들 얘기였어요. 돈이 사람을 참 많이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절마당의 풍경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갔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정말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조언은 의외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모님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저녁 무렵 절앞 계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등산 한번 가보세요. 혼자 가기는 좀. 혼자여도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골 땅에 관한 공문이 왔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땅이라며 팔자고 했던 제 말을 끝까지 거절하셨죠. 보상금이 꽤 크네요. 얼마 정도인가요?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땅 가격이 오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었나요? 작년부터 소문이 있었죠. 그런 얘기를 몰랐네요.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달라 보였나 봐요. 사모님,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저녁에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셨죠? 그러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상담하고 싶었어요. 재개발 관련 서류는 잘 챙겨두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보다 일이 빨리 진행된다고 했어요. 어르신, 자산관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시겠네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동네 마트 주인의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장바구니에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오늘은 좋은 거 좀 사셨네요. 그러게요. 기분이 좋네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20년 된 냉장고를 버리니 주방이 달라 보였어요. 여보, 이제 저도 좀 편하게 살아볼까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저녁에 이웃집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사모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웃음이 돌아오셨네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가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한강 뷰 아파트는 어떠세요? 아니요. 조용한 주택가로 볼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아들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회사는 잘 돼가니? 그게 요즘 좀 힘들어요. 직원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사장님이 요즘 많이 힘드세요. 그래.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어머니, 아드님 회사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이웃집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에요. 그런가 보네요. 며느님도 요즘 백화점에서 안 보인대요. 마침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머님, 혹시 사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가 파산 직전이래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흐렸어요. 며칠 후 동네 식당에서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돌리더니 전화 통화를 하네요. 걔네 이제 강남 살기 힘들대. 명품도 다 팔았다면서?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어르신, 혹시 자녀분께 보상금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평소의 의상과는 달리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 대신 캔버스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왔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에요.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없어졌네요.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만 빌려주세요. 숫자를 듣는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을 절대 팔지 말라던 마지막 말씀이요. 어머니, 곧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아들의 구겨진 양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시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아프진 않았어요. 지금 사는 집은 어떡할 거니? 이번 주까지 나가기로 했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아들의 도움 요청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뻔뻔하기는 경비실에 말까지 해놓고. 사모님, 이제 아드님도 교훈을 얻으셨겠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돈 때문에 올까봐 경비실에 말해놨다며?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불청객 취급하더니 이제는 돈이 필요해서 찾아오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서랍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 떡국은 왜 의심했니? 어머니, 그땐 제가 미쳤었나 봐요. 경비실에도 돈 때문에 온다고 했다며?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네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창밖을 바라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들 걱정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그저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네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잖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요. 고향 마을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동네 공기도 좋고? 어머님, 주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뭐 하게? 문자를 지우고 마당에 나가 고추를 말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사람들한테 알아봤어요. 이제는 스토커도 하나 보구나. 아들 부부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마당의 고추가 바람에 날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추를 정리했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이런 짓까지 하니?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무릎까지 꿇었어? 며느리가 흐느끼며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해 보였어요. 일어나서 돌아가.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릎 아래 자갈이 파고들었을 텐데요.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애들 밥은 먹여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신경 쓰지 마세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들 부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돌아가. 이번만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빗물이 아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어요. 경비실에 말해놓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 없는 엄마는 불청객이었잖아. 마당 귀퉁이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의 양복은 흙탕물에 젖어 지저분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대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제 발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비에 젖은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이제 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를 맞으며 쓰러질 듯 일어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서럽게 보였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달려가 안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흙탕물이 튄 하얀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2번 다시 오지 마라. 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아들 부부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모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후원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복지관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금액이 꽤 크신데 괜찮으신가요? 네, 진행해 주세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다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시네요. 사모님,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세요. 저녁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동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드신 김치가 들려 있었어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실까봐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동네 사찰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스님께서 차 한 잔을 권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어머님,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이상하게 후련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선명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덮으려 하셨던 거죠. 스님, 제가 너무한 걸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마음이 그랬던 거겠죠.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절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던 스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늦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절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들르셨습니다. 절마당에서 차 마시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네요.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산책길에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어요. 새로 산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텃밭도 있고 저만의 공간이 생겼어요. 사모님, 집이 참 예쁘네요.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이웃들이 찾아와 집들이 떡을 들고 왔습니다. 텅 빈 집이 금세 사람 사는 것 같아졌어요.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지으실 거예요? 상추랑 고추 좀 심으려고요. 저도 씨앗 좀 나눠드릴게요. 마당에 앉아 이웃들과 차를 마시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땅을 팔지 말라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보, 이제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누구랑 얘기하세요? 아, 그냥 혼잣말이에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돕는 일이 즐거워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어머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텃밭에 심은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사모님, 상추가 잘 자랐네요. 덜어 나눠드릴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님, 저녁 드시러 우리 집에 오세요.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차려줄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돈이 많아졌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닌 진심이었나 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참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도, 사랑도, 진심도 모두 그렇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